대한민국 반도체 위기다. 뭐 지하실에 외계인을 고문해서 반도체 기술을 만들고 삼성한테 우리의 설계를 맡기기 싫어라고 하는 게 됩니다. 3차원으로 집적을 한다든지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서 발전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나는 과학수다 시간, 과학을 채우는 시간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반도체 역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반도체 강국이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좀 메모리 반도체에 주력을 하게 된 상황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 반도체는 만년 2등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처져 있는 상황,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여전히 백성원 연구원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최근에 기사 같은 것들이 한 번씩 이런 게 나와요. 이제 대한민국 반도체 위기다. 작년 말에 어떤 세계 반도체 기업의 시가총액에서 삼성이 엔비디아, TSMC에 밀려서 4위였다라는 게 좀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충격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강국이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인 1등을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은 조금 다른데요. AI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비메모리 반도체이고, 그러다 보니 이런 AI 특수 상황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워낙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K반도체의 위기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비메모리와 메모리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 반도체 산업의 흐름은 사실 메모리 반도체를 위주로 성장을 했고요. 선두주자적인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나눈 거고, 우리나라가 뒤늦게 후발주자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잖아요. 처음에는 비메모리도 했고 메모리도 했어요. IMF라는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으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은 60년대부터 쭉 해서 메모리도 하고 비메모리도 했었고요. 80년대 일본과의 그 반도체 패권 싸움에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졌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산업을 포기를 하고 비메모리에 집중을 하고 메모리는 일본이 했어요. 그 다음에 뛰어든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해볼 만한 상대를 골라서 덤벼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이랑 할 거냐, 일본이랑 할 거냐. 일본이랑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했죠. 왜냐면 일본도 미국보다는 후발주자였고, 비메모리는 제조뿐만이 아니라 설계도 해야 되고, 그만큼 컴퓨터 공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쪽에는 전혀 기반 기술이 없던 상황이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을 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 되었고, 메모리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같은 업체들은 이제 메모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표준화가 되어 있고 정확한 이제 이 스펙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공정, 제조까지 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IDM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대부분 다 IDM 회사이지만 진정한 이제 비메모리 업계에서의 IDM은 원래는 이제 인텔이 있었습니다. 지하실에 외계인을 고문해서 반도체 기술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조금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이걸 설계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만들려면 공장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공장은 굉장히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반도체에 손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등장을 한 게 팹리스 회사입니다. 팹리스. 공장이 없다는 거죠. 그럼 설계만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위탁 생산을 부탁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위탁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온 게 TSMC입니다. TSMC는 대만에 직접 있는, 설계하는 건 아니고, 설계는 전혀 하지 않고 고객이 설계를 해서 만들어줘 라고 하면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TSMC의 이제 모토 중 하나가 고객사와 경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커스터머의 기술을 빼돌려서 우리만의 자체 제품을 생산하지 않겠다. 거기서 나온 게 굉장히 견고한 신뢰 관계가 되는 거죠. 이 기업의 모토 전체가 이거니까 지금 첨단 기술로 설계한 거를 주더라도 이걸 나중에 누군가 빼갈 여지가 없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팹리스 회사와 이제 파운드리 회사가 가져야 될 이제 기술적인 것들 외에 필요로 한 이제 신뢰 관계를
TSMC는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잘 구축해 왔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누가 있느냐? 우리나라에는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2004년, 5년 그때부터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파운드리는 처음 나왔어요. 팹리스는 설계만 하는 곳, 그리고 TSMC는 그 설계를 받아서 실제로 생산을 하는 곳인데 이런 곳은 이제 파운더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TSMC와 같이 위탁 생산을 해주는 회사들을 파운드리 회사라고. 공장만 있는 거고요. 네, 공장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삼성전자가 뭐 IBM 제품도 만들기 시작했었고 네. 퀄컴에서 만드는 제품들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었고요. 애플 것도 만들기도 했었고 네. 한때 했었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도 있지만 휴대폰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애플이 삼성한테 우리의 설계를 맡기기 싫어라고 한 게 됩니다. 이게 되게 공교로운 게요. 애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유독 우리가 신제품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설계를 위탁을 하면 갤럭시가 신제품이 나오지? 라고 의심을 했어요. 안 맡겼어도 갤럭시 제품이 나왔을 텐데. 그랬을 수도 네. 있죠. 네. 근데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주기가 한 1년에 한 번씩 새 제품 나오던 시기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애플이라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운 거죠. 굳이. 그렇죠. 그래서 안 맡기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TSMC로 100% 넘어가게 된 거고요. 우리 삼성도 어쨌든 파운더리 사업부를 만들었고 그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과 절대 경쟁하지 않겠다고 모토로 세우고 있는 TSMC에 비해서 그 부분의 문제는 어쨌든 뜯어보고 설계도를 그대로 받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결정들은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파운더리 시장에서도 어쨌든 삼성이 지금 현재 그러면 세계 2위라고는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세계 2위 정도 됩니다. 2위이지만 1위인 TSMC와 격차가 매우 많이 나고요. 네. TSMC가 뭐 50%에서 60%를 왔다 갔다 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10몇 퍼센트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4배 정도 규모가 차이가 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메모리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대만은 파운드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국가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반도체에 투자할 때 메모리 했던 것처럼 네. 대만은 파운드리 투자를 한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워낙 비싸고 네. 하다 보니 미국은 파운드리보다는 이제 팹리스 회사, 설계 회사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대한민국과 대만에 이제 주문을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발전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격차가 크니까 삼성이 좀 세우고 있는 전략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TSMC와 많이 격차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올려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파운드리 회사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신제품이 나오면 구 제품들은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신제품이 나오면. 근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구 기술에 대한 공장 라인들을 남겨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기사에서 많이 보는 2나노미터 네네. 테크놀로지, 3나노미터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비싸고요. 네. 고성능을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근데 모든 제품이 그걸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테슬라나 뭐 이런 AI나 자율주행이나 굉장히 특화된 반도체에만 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 공장을 유지하고 이게 계속 굴러간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도 그러네요. 살려놔야 돼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역량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갈 길은 멀고요. 또 하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파운드리가 있는 것만이 아니고 팹리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전반적인 반도체 업계가 팹리스 쪽은 아직은 많이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반도체 소자 아니면 소재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가 각광을 받는 이런 AI 반도체 특수를 조금 노리려면 좀 설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팹리스 회사들을 조금 많이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가 삼성과 SK하이닉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메모리 반도체 어떤 종류, 기술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더 이상 단일 소자의 소형화가 아니라 3차원으로 집적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서 발전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로 쌓겠다. 위로 쌓겠다. 3차원으로 통신을 주고받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3차원으로 쌓아서 뭐 기사들을 보시면 뭐 200단, 300단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쌓고 있고요. 이제 이 3차원 기술은 공정 자체를 3차원으로 쭉 쌓아서 이제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전혀 달라 보이지가 않는 거죠. 공정하는 사람들이 3차원으로 쌓아서 소자를 평면으로 만드는 걸 이렇게 세워서 3차원을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최근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엔비디아 가속기 때문인데 엔비디아 가속기에 들어가는 D램 메모리에 HBM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HBM이라는 제품은 D램 반도체 제품을 만들어서 적층을 하고 구멍을 뚫어서 네. 걔네들끼리 배선을 연결한 거예요. 3차원으로 쌓기 시작한 거죠. 비메모리 반도체도 제가 말씀드린 D램이랑 굉장히 유사한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나온 제품들은 트랜지스터에 이제 반도체에 흐르는 부분이 세 개가 쌓여 있는 구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소자 자체를 3차원으로 적층한 구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네. 다음 제품은 이제 4개의 층 적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수의 반도체를 소자 레벨에서 적층을 하겠다라고 이제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유를 하면 그 전까지는 굉장히 빠른 고속도로 한 차선이 있었어요. 네. 한 차선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제한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한 8차선, 12차선, 16차선까지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조금 많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아예 새로운 단계라고 하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 연구하고 계신다고요? 네, 제가 이제 차세대 메모리 중에 하나를 네.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네. 차세대 메모리 같은 경우에 다른 물질이나 다른 소자로 대체를 해보면 어떨까?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대표적으로 차세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P램, R램, M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지금 계속 연구하고 계신 거는 M램. 네, 저는 이제 M램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M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성 소재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 속도는 꽤나 빠릅니다. 속도는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빠른 네. 편에 속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외부에서 자석 같은 경우는 네. 정보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옛날에 이제 하드디스크를 생각을 하시면 네. 하드디스크도 어떻게 보면 자석을 가지고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였는데 자석으로 이렇게 문질러 버리면 전부 다 지워지는. 그래서 그 신뢰성과 내구성 같은 것들을 보장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아직까지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물리적 한계에 도달할 때마다 인류가 이걸 깨기 위해서 또 우리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들으니까 좀 감동이기도 하면서 약간 퍼즐 푸는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좀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감 부탁드립니다. 순수 과학에서 호기심으로 시작을 한 과학이지만 그 과학적 지식들이 바탕이 되어서 공학적 지식으로 발전이 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고 있는 기술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 기술이 그중에 굉장히 대표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반도체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많은 어린 친구들이 또 반도체 연구를 많이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등 자리 놓치면 안 되니까요. 네. 반도체가 걸어온 역사와 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을 좀 나눠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역사적인 것과 우리의 현황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의 어떤 미래, 그 반도체가 어떤 식으로 계속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